당신이 만약 1457년 조선에 그 영월 강변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을 에이는 듯한 늦가을에 차가운 강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어휴, 생각만 해도 서늘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물 곁에는 한때 이 나라의 지존이었던 왕이었던 17세 소년의 시신이 그냥 버려져서 썩어가고 있어요. 까마귀가 몰려들고 들짐승이 막 배회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사람도 그 곁에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 섬뜩한 어명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현직 왕이 이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이런 끔찍한 어명을 내렸기 때문이죠. 삼족을 멸한다는 게 그저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 형제, 어린 자식들까지 일가 친척 씨가 마르는 거거든요. 평생 그를 모셨던 시종들조차 눈물을 머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철저하게 고립되고 잔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영월의 강변에서 벌어진 비극이 막 단순히 500년 전의 과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하고 반대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 했던 숭고한 용기가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의 변곡점이 바로 거기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500년이나 지난 이 핏빛 권력태쟁과 살해당한 10대 소년 왕의 이야기가 지금 극장가에서 천만 관객을 홀리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영화 왕가산의 남자가 지금 난리잖아요. 네, 오늘 이번 심층탐구에서는 이 스크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역사적 실체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봅니다. 단종을 둘러싼 비극의 메커니즘, 그리고 세조가 권력을 찬탈했던 개유정난의 그 소름 돋는 진실들,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한 한 남자와 그 후손들의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네, 복잡한 역사 맥락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뜯어볼 건데, 먼저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잉태되었는지 그 구조적인 결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좋아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에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단종의 비극은 그가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아, 완벽한 정통성 때문에 오히려 비극이 시작됐다. 네. 태조부터 세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왕실에서 온전하게 적장자가 왕위를 물려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피해 숙청이 있거나 아니면 셋째 아들이 왕이 되는 식이었죠. 그런데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이 마침내 조선 최초로 적장자 계승 원칙에 따라 왕좌에 오릅니다. 와, 드디어 그 누구도 토를 댈 수 없는 완벽한 로열 블러드가 탄생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종의 첫째 아들이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완벽한 정통성인데, 근데 제가 여러 출처 기록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완벽한 가계도에 아주 치명적인 블랙스완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네, 문종의 그 기이할 정도의 직무유기 말씀이시죠? 맞아요. 군주제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후계자를 생산하는 건데, 아니 문종은 여기에 지독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세종의 며느리들이 남편 사랑 좀 받아보겠다고 막 뱀의 교미자녀물을 수건에 묻혀다니는 그런 압승술 같은 주술을 쓰다가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 며느리는 동성애 스캔들로 배출되기까지 했고요. 세상에, 결국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후궁이었던 권씨, 그러니까 현덕왕후에게서 정말 햄겹게 아들 단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힘겨운 출산마저 비극으로 끝났다는 점이죠.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단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 하루 만에요? 진짜 안타깝네요. 이게 조선 정치 시스템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구멍을 내는 건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조선 왕실에서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그를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패가 바로 왕대비거든요. 아, 수렴청정 같은 거 할 때 그 대비요. 맞아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왕실 최고 어른인 대비가 딱 뒤를 받쳐주면 아무리 병권이나 인사권을 쥔 신하라도 혹은 야심만만한 종친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왕권을 못 넘봐요. 대비의 권위가 곧 왕의 권위니까요. 아, 근데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그 방패가 없었겠네요? 게다가 할머니인 소헌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즉 어린 왕을 보호할 정치적 방어벽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방호벽 역할을 해줘야 될 아버지 문종마저 재위 2년 3개월 만에 39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이때 단종 나이가 겨우 12살이었고요.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제가 이걸 현대의 기업 지배 구조에 비유해 보니까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기업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 겨우 중학생인 아들한테 경영권을 몽땅 넘긴 거예요. 네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회사에는 막 공격적인 성향의 실세,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회장님은 죽기 전에 이 CEO한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며 고명까지 남겼고요. 그 실세 CEO가 바로 그 유명한 호랑이 장군 김종서입니다. 김종서는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 실권을 완전히 장악해 나가죠. 특히 황표정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사권을 완전히 통제해버립니다. 와, 저 그 황표정사 작동 방식 보고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방금 말한 기업 비율을 연장해보면 그 실세 CEO가 중학생 임시 CEO한테 결제받으러 오면서 엄청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들고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이름 위에 노란색 스티커를 딱 붙여놓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하고 노란 스티커를 다 붙여서 올리면 12살짜리 단종이 그 수많은 관리들 능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스티커 붙은 곳에 기계적으로 결제 도장만 쾅쾅 찍어주는 거죠. 사실상 왕은 자동 도장 기계로 전락하고 신하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를 자극하는 강력한 명분이 돼요. 수양대군은 자기 할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을 깊이 존경했고 그 성향을 쏙 빼닮았거든요. 아, 조선은 철저히 왕의 나라여야 한다, 이거군요. 네, 신하들이 감히 왕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꼴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치밀한 전략가였어요. 어떤 식으로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자기가 직접 자청합니다. 수개월 걸리는 위험한 길을 종친 어른이 직접 가겠다고 나서니까 김종서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 눈에는 그저 조카 왕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삼촌으로 보였겠죠. 완벽한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수양대군이 아무리 야심이 크고 연기를 잘했다고 해도 그는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장군이 아니라 그냥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병권이 없었죠. 군사권도 인사권도 전부 김종서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쿠데타를 준비하고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거 내부에서 치밀하게 조직해줄 설계자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수양대군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고 완벽한 폭발로 이끌어준 설계자가 당연히 있었죠. 바로 한명회입니다. 아, 그 유명한 칠삭둥이 한명회요? 네, 과거 시험에 거듭 낙방하고 종구품, 지금으로 치면 9급 말단 공무원으로 한직을 맴돌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조직하고 판을 짜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인 처세술의 달인이었죠. 진짜 킹메이커였네요.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찾아가서 쿠데타의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합니다. 사냥을 핑계로 무인들을 불러 모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당신의 철저한 사조직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요. 와, 수양대군이 겉으로 충신 연기를 하는 동안 지하에서는 거사를 실행할 무력 집단을 점조직으로 키워내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10월 10일 역사가 계유정난이라 부르는 그 밤이 찾아오죠. 아니 근데 제가 역사 기록이나 역사법정 토론 출처들을 쭉 보니까 이 거창한 이름의 정난이라는 게 생각보다 스케일이 너무 작고 비열하더라고요. 스케일이 작다고요? 네. 대규모 군대가 한양을 장악하고 전만전을 벌인 게 아니라 야심한 밤에 김종서 집 대문을 두드려서 주인이 무방비 상태로 나오자마자 숨겨둔 철퇴로 머리를 내리쳐 죽인 거잖아요. 아, 그 방식이 좀 그렇긴 하죠. 솔직히 이건 위대한 장궁의 전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조폭들 기습 테러나 야비한 암살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행동의 실체만 보면 명백한 암살이 맞습니다. 역사 법정 토론에서도 세조 측은 이걸 구국의 결단이자 경고성 내란이라고 방어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내란죄 및 살인교사로 판단하거든요. 역시 제 말이 맞네요. 하지만 계유정난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김종서 암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암살 직후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보여준 차가운 시스템 통제력, 즉 조선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해킹해버린 그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해킹했다고요? 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쓰러뜨리자마자 즉각 궁궐로 달려가서
12살 단종을 겁박합니다. 그리고 단종의 이름으로 조정 대신들에게 긴급 호출을 내려요. 바로 왕의 명령을 상징하는 명패를 사용한 거죠. 아, 그 명패에 조선시대의 왕이 명패 보내서 부르는데 안 가면 그 즉시 반역죄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왕의 합법적인 권위라는 치명적인 덫을 놓은 거예요. 한밤중에 왕의 호출을 받은 신하들은 무장을 할 수도 군사를 대동할 수도 없었죠. 영문도 모른 채 홀로 궁궐로 달려와야 했습니다. 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리고 궁궐문 앞에는 한명회가 작성한 그 유명한 살생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입구를 통과하는 신하들 얼굴을 딱 확인하고 살생부에 적힌 이름에 따라 기계적으로 죽일 자와 살릴 자를 분류해서 그 자리에서 철퇴로 참살한 겁니다. 세상에, 단 하룻밤 만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신성한 왕권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카 수족들을 도륙해버린 거군요. 적들이 도살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다니 진짜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 참혹한 피해 기록 위에 바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 아니 1200만 관객을 홀린 마법이 세워져 있는 거죠.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자기를 지켜주려던 신하들뿐만 아니라 친동생인 안평대군, 금성대군마저 세조손에 영모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아요. 10대 소년 눈앞에서 자기랑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단종은 그 피해 고리를 끊기 위해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상황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사육신 사건 같은 단종 복위운동이 계속되니까 세조는 결국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에 첩첩산중인 청룡포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한양 떠나는 길에 청계천 영도교에서 아내 정순왕후랑 마지막 이별을 하죠. 영원히 이별하는 달이라는 이름처럼 두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났고요. 정순왕후는 그 후로 무려 64년 동안 동대문 밖에서 댕기 염색 같은 싹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올라 영월 쪽을 보며 통곡했다고 전해지죠. 제가 볼 때 장황준 감독 연출이 진짜 영리했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보면 단종 죽음에 대한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잖아요. 스스로 목을 메어 졸했다. 이렇게 단 두세 줄 건조한 기록만 남아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감독은 철저히 승자의 입장에서 지워진 그 역사적 빈 공간을 특유의 상상력으로 촘촘하게 채워넣었죠. 특히 마지막 유배지에서 힘을 쫙 빼고 체념한 듯한 유해진 배우의 연기, 그리고 마지막에 단종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씬은 진짜 관객들 눈물샘을 완전히 터트려버렸어요. 흥미로운 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세조가 영화의 단 한 장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거든요. 권력의 화신을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만 남겨두니까 관객들이 그 연약한 소년의 슬픔과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 여기서 한 가지 납득 안 가는 논리가 또 있어요. 세조가 태종 닮아서 엄청 똑똑하고 정치적 계산이 빨랐다면서요? 네, 아주 비상했죠. 아니 그럼 영월 구석에 갇힌 힘도 백도 없는 14살짜리 조카한테 굳이 사약을 내려서 불필요한 순교자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조용히 살게 두는 게 자기 정통성에 흠집 덜 내는 방법 아니었을까요? 현대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조선 정치 체제 안에서 살아있는, 심지어 정통성이 완벽한 전직 왕의 존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된다. 정확합니다. 명분과 도리를 중시하던 사역신 같은 유한계급들이 끊임없이 단종 보기를 시도했잖아요. 심지어 유배간 친동생 금성대군마저 군사를 일으키려 했고요. 세조에게 단종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는 합법적 명분이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영구적인 권력을 위해서는 반란의 구심점을 아예 물리적으로 지워버려야 했던 잔혹한 필연이었네요. 세조는 그렇게 불안 요소를 완벽히 제거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극단적인 잔혹함이 세조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를 촉발시키고 맙니다. 네,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양심, 도리라는 이름의 반란이었죠.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오프닝에서 마주했던 그 으스스한 1457년 영월강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 때문에 아무도 못 다가던 그 시신 앞에 말단 관리였던 엄흥도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 어몽도가 정말 대단한 게 그 살벌한 공포 한가운데서 위선피와 오소감심,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화를 당한다면 달게 받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헐, 멋지네요.
가족들이 처절하게 말리는데도 새 아들을 데리고 야밤에 몰래 시신을 수습해요. 심지어 늙은 노모를 위해 준비해둔 관과 수의를 가져와서 소년 왕에게 입힙니다. 조선시대에 자기 부모 수위를 남한테 준다는 건 진짜 가문의 존폐마저 기꺼이 내던지겠다는 극강의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신 묻을 곳을 찾는데 땅이 얼어서 쉴 곳이 없었어요. 그때 기적 같은 전설이 내려오죠. 노루 한 마리가 앉아있던 자리에만 눈이 녹아 있어서 거기에 조용히 시신을 모셨다는 이야기요. 아, 그 자리가 지금의 장릉이군요. 수도권 밖 강원도에 있는 유일한 조선 왕릉이요. 근데 시신 묻었다고 끝난 게 아닐 텐데 어몽도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연좌제를 피하려고 가문을 해체해야 했죠. 새 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도 벼슬을 버리고 산속에 숨어서 17년 동안 도망자로 살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영월 백성들이 입을 닫아준 덕에 일가족 몰살은 면할 수 있었죠. 저 이 어몽도 이야기 추적하다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나 공감 능력이 물리적인 DNA에 각인돼서 수백 년을 유전될 수도 있는 걸까? 이런 미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현대사에서 다시 등장하는 그 후손들 이름 때문이시군요. 맞아요. 그 숭고한 도리의 피가 5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일제강점기에 폭발하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엄황섭 선생, 그리고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한 딸 엄기선 선생. 부녀가 쌍으로 조국 독립에 헌신했어요. 500년 전의 조상은 버려진 왕의 시신을 거뒀고 후손들은 제국주의 총칼에 버려진 조국을 거둔 거잖아요. 놀라운 흥행이론이죠.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산악인 엄흥길 대장 역시 자기가 엄흥도 후손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니까요. 어몽길 대장이 에버레스트 데스존에서 눈보라에 방치된 동료 산악인 시신을 거두려고 자기 목숨 걸고 휴먼 원정대 꾸려서 다시 히말라야로 갔잖아요. 1457년에 조상은 차가운 강물에서 왕을 건졌고 2005년에 후손은 차가운 눈밭에서 동료를 건져낸 겁니다. 이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보면 인간의 도리라는 게 시대를 초월해서 맥박처럼 뛰는 거대한 정신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바로 권력과 인간의 가장 극명한 대비입니다. 세조와 한명회는 이익을 위해 혈육의 목을 베었지만 엄흥도는 아무 이득도 없이 가문이 멸망할 위기를 감수하면서 도리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럼 권력의 정점에 섰던 세조는 행복했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왕자 차지했으니 두 다리 뻗고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상은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평생 정통성 부족이라는 콤플렉스랑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온몸에 피부병이 퍼져서 피가 나도록 긁었고 맏아들 의경세자란 둘째 예종까지 줄줄이 묘절하는 참혹한 비극을 겪어야 했죠. 자업자득이네요, 진짜. 제일 끔찍했던 건 불신이었어요. 한명회 같은 공신들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는 짐승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재위 기간 동안 공식적인 술자리만 무려 467번을 열었습니다. 억지로 회식 열어서 충성맹세 확인받으며 불안을 달래야 했던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던 셈이죠. 겉으론 천하의 주인이었지만 속으론 매일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던 지옥을 살았군요. 오늘 우리는 왕과 사는 남제를 시작으로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메커니즘과 그 속에서 빛난 인간의 도리를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명회가 주도한 1453년 그 사건을 역사는 개우정난, 즉 반란을 평정했다고 부릅니다. 철저히 승자의 언어로 쓰인 역사죠. 그렇다면 승자가 쓴 이 잔혹한 기록 이면에는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이 묻혀 있을까요? 노루가 자리를 알려주는 행운조차 얻지 못해 시신도 못 묻고 실록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제2, 제3의 어몽도들이 얼마나 더 존재했을까요? 승자의 기록 넘어 지금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그 이름 없는 용기들을 오늘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